시작됐습니다.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을 받아오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히며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사퇴와 관련해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더 이기기 쉽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12시간 가까이 비공개로 대면 조사를 벌였습니다. 수사팀은 보안 등을 이유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제주항공 소속 항공기 40여 편이 낙뢰를 맞은 여객기 정비를 이유로 무더기 지연 운항에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천에서는 50대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상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3호 태풍 개미가 오는 26일쯤 중국에 상륙할 걸로 예상됐습니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오늘과 내일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는 밤사이 들어온 미국의 대선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전격 사퇴하며 재선 도전을 포기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종락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대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현지에선 어떻게 발표가 됐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21일, 그러니까 오늘 일요일 오후에 성명을 통해 대선 후보직 사퇴를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에서 물러나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확진으로 요양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주 후반에 국민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전격 포기는 지난달 27일 첫 대선 후보 토론 이후 인지력 논란이 불거진 지 24일 만입니다. 특히 트럼프의 피격과 코로나 확진 등 최악의 상황 속에 오바마 전 대통령과 펠로시 전 하원 의장마저 등을 돌리면서 여론의 백기를 들게 됐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를 3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나온 이 충격적인 선언이었는데 그럼 새로운 민주당 대선 후보는 누가 유력한 상황입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전국 사전선거에서 대의원을 이미 확보했지만 물러나게 되면서 민주당은 다시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합니다. 다음 달 19일부터 열리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후보를 최종 발표하는데 해리스 부통령,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레첸 위트먼 미시간 주지사 등이 대타로 거론됩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까지는 후보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지 않아 자칫 경쟁이 과열되면 분열만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한데 해리스 부통령을 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지하면서 일각에서는 해리스로 기울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가 영광이고 후보가 돼 트럼프를 이길 것이라며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미국의 공화당 대선 후보죠. 이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사퇴 발표에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보에서 물러난 바이든 대통령과 차기 후보로 거론되는 해리스 부통령 모두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의 전격 사퇴 직후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차기 후보로 거론되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바이든보다 이기기 쉽다고 깎아내렸습니다. SNS를 통해서도 거짓말과 가짜뉴스로 건강을 숨기려고 지하실을 떠나지 않으면서 대통령 자리를 차지했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뿐만 아니라 대통령직 수행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며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의 4년 만의 리턴 매치는 무산됐고 3개월여 남은 미국 대선 구도 예측하기 힘든 격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런 사퇴 소식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 사퇴로 요동치고 있는 미국 대선판, 국제부 이규옥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만 하더라도 다시 유세를 재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완주 의지를 밝혔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사퇴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의 사퇴는 지난달 27일 트럼프와의 첫 TV 토론 이후 24일 만입니다. 그 사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이 있었죠. 트럼프가 총알도 막지 못한 대선 후보가 되는 사이 바이든 대통령은 인지령 논란에 이어 코로나19 확진이라는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러운 사퇴 발표였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델라웨어주 사저에서 격리 요양 중입니다. 지난 주말만 해도 이번 주부터는 유세 현장에 복귀하길 희망한다는 성명을 내면서 사퇴서를 일축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결국 이렇게 사퇴하게 된 건 민주당 내 다수 의원들은 물론이고 민주당 원로 펠로시 전 하원의장, 자신의 정치적 동지인 오바마 전 대통령 등의 사퇴 종용이 큰 영향을 끼친 걸로 분석됩니다. 네, 지금 상황을 좀 살펴보면 해리스 부통령이 현재 지금 유력한 대타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대선이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민주당 시간이 굉장히 좀 촉박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는 말이 딱 정확한데요. 대선이 3개월 후인 11월 5일 치러지고요. 100여일 남았죠. 그리고 그보다도 당장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입니다. 민주당 원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 당 일각에서는 미니 후보 경선을 통해서 분위기를 띄워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왔으나 시간적 제약이 상당한데요. 현재로서는 경선보다는 주별 경선 과정에서 이미 대의원 대부분의 지지를 확보한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를 공개 지지한 만큼 후보직 이른바 승계가 아직 승계라고 말하기에는 바이든이 아직 후보가 아닙니다만 이른바 승계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또 해리스가 후보 승계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선거 자금입니다. 바이든 해리스 캠프가 모은 선거 자금 우리 돈 약 1,320억 원을 해리스만 적법하게 승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모금 당시부터 해리스 이름이 걸려 있었기 때문인데 일부 주장처럼 경선을 치러서 다른 후보가 선출이 된다면 이 모금한 경선 자금 중 일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돼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와 맞붙었을 때 경쟁력은 지금 현지에서 어떤 평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사퇴 발표 이후에 당 대선 후보가 돼서 트럼프를 이기겠다 이런 당찬 입장을 냈는데 비교적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좀 봐야겠습니다. 지난 2일 발표된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 해리스 부통령은 45%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그리고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민주당 후보로 거론돼 온 미셸 오바마 여사가 같은 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50%대 39%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를 크게 압도하는 것에 비하면 좀 약하죠. 하지만 해리스는 부통령으로 취임할 당시에도 미국의 첫 여성 흑인 부통령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안으로 낙점이 된다면 유색인종 여성으로는 첫 대통령 후보가 되는 상징성을 갖게 됩니다. 2008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 때처럼 오는 11월 대선에서도 백인과 흑인, 남성과 여성 대결 구도가 형성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이규옥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직 영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조사는 검찰청사가 아니라 정부가 관리하는 보안 건물에서 1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먼저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그제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지 4년,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고발된 지 7개월 만에 첫 대면 조사입니다.
조사는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정부 보안청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 시작해 12시간 가까이 진행된 조사에서 검찰은 김 여사와 관련된 2가지 사건을 한꺼번에 조사했습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김 여사의 주식 보유 경위와 주가 조작 관여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후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형사 1부가 가방을 받게 된 경위와 최재형 목사의 청탁 내용 등을 조사했습니다. 김 여사의 법률 대리인은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그런데 이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검찰의 수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10시간이 지난 후에 사후 통보를 받은 걸로 확인돼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번 사태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김순철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할 보안청사로 소환된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일 오후 1시 반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밤 8시 반부터 어제 새벽 1시 20분까지는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의 대면 조사가 대검찰청에 보고된 건 첫 조사 10시간 만인 지난 20일 밤 11시 반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여러 차례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개 소환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실제 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런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고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총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보고를 하는 건 규정 위반이 된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휘권을 박탈한 뒤 현재까지도 복원되지 않아 이 총장 역시 지휘권은 없습니다. 반면 대검은 검찰총장이 이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며 불쾌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대검과 수사팀이 김 여사 조사를 놓고 입장차가 갈리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현직 영부인 신분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과거 이순자, 권양숙 여사도 검찰에 소환이 됐었지만 모두 퇴임 이후였는데요. 과거 영부인들의 조사는 어땠는지 전정인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입니다. 이 여사는 2004년 5월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약 4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소환 사실은 기과 후 알려졌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두 번째 영부인 권양숙 여사 역시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검 중수부가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던 2009년 4월 권 여사를 봉화마을에서 가까운 부산지검으로 불러 조사한 겁니다. 참고인 신분이라는 점과 전직 영부인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서울로 소환하지 않았고 소환 사실도 다음 날 알려졌습니다. 현직 영부인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서면 조사만 받았습니다. 김윤옥 여사 서면 답변서 받았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 충분히 잘 설명돼서 봤나요? 예, 필요한 만큼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역대 영부인 중에서 세 번째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영부인이 검찰에 소환된 건 사상 처음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제주도에선 제주항공의 항공편이 무더기 지연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돌아오던 항공기가 낙뢰를 맞으면서 지연 사태는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는데요. IT 대란으로 시스템이 복구된 지 하루 만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은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광판에 지연 알림이 떠 있고 탑승권을 든 승객들이 의자에 앉아 대기합니다. 어제부터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제주항공 여객기 40여 편이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필리핀 보홀로 가려고 했고요. 원래 9시 10분 비행기였는데 3시간 정도 지연돼서 새벽에 출발하게 됐습니다. 지금 갔다가 파쿠장에서 다시 주소 온 거예요. 그 일정 다 틀어지고 지금 예약 취소하고. 이번 지연은 베트남에서 들어오던 항공기가 어제 오전 낙뢰를 받고 점검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낙뢰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지역의 공항 기상 문제까지 겹치면서 지연 사태는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물차의 앞부분이 절반가량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강원 평창군 영동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승합차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승용차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6시 50분쯤에는 인천에서 5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상가 1층으로 돌진했습니다. 운전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다행히 가게가 영업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운전자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각종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전면전이 펼쳐질 걸로 전망됩니다. 오늘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새 의사를 뽑는 국가시험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탈했던 전공의와 의대생이 얼마나 응할지 주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행안부는 비대면과 방문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제3호 태풍 개미가 이번 주 금요일쯤에 중국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피해는 주지 않을 전망인데 장마의 종료 시점엔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서영 기자입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달 중인 3호 태풍 개미의 모습입니다. 개미는 오늘 오후 중형 태풍으로 몸집을 키운 뒤 25일 새벽쯤 최대 풍속 시속 162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전망입니다. 다만 경로는 대만 동쪽을 지나며 26일 상하이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태풍 개미의 영향으로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이 밀려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기상청은 31일 장마가 종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태풍 개미로 인해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이 빠져나간 뒤 정체전선이 다시 남하하느냐, 그대로 북쪽에 머무르느냐에 따라 장마 종료 여부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와 별개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늘과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월요일은 경기 서해안, 화요일은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남부지방은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주말 동안엔 장마가 잠시 주춤하면서 전국에 다시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부산은 올해 첫 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났는데요. 전국 해수욕장들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박상호 기자입니다. 해수욕장에 모처럼 파라솔이 활짝 펼쳐졌습니다. 튜브를 들고 바다로 뛰어들고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물놀이를 즐깁니다. 희석객들은 오랜만에 찾아온 불볕 더위가 반갑기만 합니다. 여기 위쪽 지방은 비 오고 그러는데 여기는 너무 화창하고 구름도 맑고 하늘도 높아가지고 수영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이열치열, 백사장에 설치된 헬스장에선
근육질의 남성들이 구슬땀을 흘립니다. 하나, 둘, 셋. 계속된 장마로 개점 휴업 상태였던 해수욕장은 한 달여 만에 피서철 활기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낮 동안 뜨겁게 달궈진 열기가 밤에도 식지 않으면서 부산에는 올해 첫 열대야까지 나타났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자다 깨가지고 다시 에어컨 틀고 자고 막 그랬어요. 너무 간만에 덥고 습하고 해가지고. 장마가 주춤하면서 강원과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폭염특보 지역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60%가 넘는 113곳에 폭염특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세 번째로 높은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이번 소식 유심히 보셔야겠습니다. 우체국 집배원이나 택배기사 등을 사칭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단순 사칭을 넘어서 접근 수법이 고도화되고 또 치밀해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전화가 오면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보이스피싱 내용입니다. 저희 해외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발송이 되는 양식이거든요. 아니시면 원격으로 제가 바로 해드릴 수도 있고. 보이스피싱 일당이 카드 회사 직원을 사칭해 휴대전화에 원격 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이 밖에도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 다양한 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여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배원부터 검사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이른바 다단계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먼저 집배원을 사칭해 카드를 배송해주겠다고 말한 뒤 명의 도용을 당한 것 같다며 가짜 카드사와 통화를 유도합니다. 이후 피해자 명의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카드사에서는 금융감독원으로, 금융감독원에서는 검찰청으로 연락을 이어가는 식입니다. 실제 집배원이나 택배 직원을 사칭해서 전화를 건다는 점이 좀 특이한 부분이고요.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사실 확인하거나 아니면 112로. 경찰은 국민들이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숙지할 것을 강조하며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오늘 구속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이기기 위해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김범수 위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빠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오늘 오후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합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5일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2,400억 원을 들여 SM의 주가를 공개 매수 가격인 12만 원보다 높게 끌어올린 것에 김 위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금융감독원 역시 김 위원장을 불러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셨는지요? 사무실 조사에 임했습니다. 카카오 주가 많이 빠지고 있으면.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 대표는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혀 법정에선 양측의 날선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동했던 배우 정우성 씨가 지난 3일 친선대사 자리를 사임했다는 소식이 어제 한 매체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친선대사직을 2015년부터 맡은 지 9년 만에 내린 결정인데요. 정우성 씨는 인터뷰를 통해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과 함께 정치적인 공격으로 자신과 기구 모두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 됐다며 사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우성 씨는 지난 10년 동안 유엔 난민기구에서 활동하면서 주요 분쟁 지역과 난민촌 10여 곳을 방문하고 현장 상황을 국내에 전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는 배우로 돌아가서 우리 사회의 소수자 문제 등에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데뷔 15주년을 맞은 그룹 2NE1이 완전체 컴백 소식을 알렸습니다.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는 SNS에 멤버 4명의 사진을 올리며 컴백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공식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통해 2NE1 멤버들과 올해 안에 15주년 기념 콘서트를 성사시켜보자는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2NE1은 오는 10월 서울을 시작으로 글로벌 투어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완전체 컴백은 2016년 그룹 활동 종료 후 약 8년 만입니다.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K-팝의 역사를 쓴 2NE1의 재결합, 컴백 소식에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방송국에서 추억의 손글씨 일기예보가 등장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19일 IT 대란으로 소프트웨어가 작동하지 않게 되자 기상캐스터 도니언 씨는 기발한 방법을 떠올렸는데요. 하얀 종이 위에 검은색 펜으로 지도를 그린 다음 빨간색으로 날씨를 표시한 종이를 화면에 띄우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손으로 그린 캘리포니아 지도를 가리키며 날씨를 열심히 설명했는데요. 이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70년대 추억이 떠올랐다, 최고의 대처였다며 칭찬을 쏟아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막판 표심 잡기에 분주했는데요.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에선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거두며 이재명 독주 체제를 확인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강원도로,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영남으로, 윤상현 의원은 서울에 남아 막판 표몰이에 집중했습니다.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발언 후폭풍을 부각했습니다. 부당한 기소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지 않은 것, 그것은 정말 우리 그 당시 우리 노력한 보수의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는 거다. 늘 도망가려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어떤 비열함까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문제를 키우고 있어서 아마 본인이 수습이 불가능한 상태. 한동훈 후보는 화합하겠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상대방이 인신공격성 발언들을 계속 하더라도 저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강원, 대구, 경북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압승을 거뒀습니다.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지금 당장 열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정치가 해야 될 일이고. 저 김두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 당의 역동적인 역동성과 다양성을 살려 앞으로 11곳 지역 경선이 남은 가운데 이 후보 독주가 이어지며 지난 전당대회에서 기록한 득표율 77.7%를 가뿐히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뉴스 돋보기 시간입니다. 국회팀 정태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 기자,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내일로 다가왔는데 앞서 리포트 보니까 투표율이 조금 낮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내일이면 국민의힘 당대표가 결정이 되죠. 그런데 예상보다 낮은 투표율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 3일 차인 어제까지 45.9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같은 기간인 지난해 전당대회 3일차 투표율보다 7%포인트 넘게 낮습니다. 과도한 상호 비방전과 연설회에서의 폭력 사태 등 많은 비판이 제기된 전당대회 양상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투표율이 만약에 이렇게 낮게 유지가 된다면 누구한테 좀 유리하게 작용이 될까요? 이게 사실 딱 집어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다만 후보들은 서로 엇갈리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초 투표율이 높을수록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나경원, 원희룡 후보 측은 낮은 투표율은 곧 한 후보의 지지층이 흔들리는 것이라며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을 높게 점쳤습니다. 반면 한 후보는 대세 지장이 없을 것임을 자신하며 계속 갈 길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어대한 기류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변수들이 조금 작용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의 강세가 이어지는 건 맞지만 변수들을 무시할 수만은 없게 됐다고 봐야겠죠. 가장 우선 떠오르는 건 단연 나 후보를 겨냥한 한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 발언입니다. 해당 발언 이후 다른 후보들과 또 친윤계 의원들의 공격을 한몸에 받는 등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 단일화도 한 후보에겐 부담입니다. 물론 당장은 단일화에 실패했지만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자연스레 나머지 후보들이 힘을 합치게 되면서 막판까지 장담은 어려워집니다. 네, 이번엔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이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민주당은 이번 주 예정된 2차 탄핵 청문회를 앞두고 소환 쇼를 연출한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수년간 소환조사 받지 않더니 법사위 탄핵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앞두고 마음대로 소환쇼를 연출한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여사가 절차에 따라 성실히 조사받았다고 엄호하며 정치적 악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이 이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 비공개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자 말을 아껴오던 대통령실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직 대통령 부인이 12시간 넘게 직접 조사를 받았는데 특혜라고 주장하는 건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팀 정태웅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또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9번째이자 사흘 만에 풍선 살포인데요. 여기에 맞서 우리 군은 6년 만에 모든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엔 확성기를 번갈아 가면서 틀었는데 이걸 한꺼번에 가동하면서 북한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보도에 김세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 18일에 이어 또다시 우리 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살포한 풍선은 360여 개로 경기 북부 지역과 서울 지역에 110여 개가 떨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있음에도 도발이 계속된 겁니다. 이에 우리 군은 대응 수위를 높여 어제 오후 1시부터 대북 확성기 가동 범위를 모든 전선으로 확대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에 대해서는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시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까지는 서부, 중부, 동부 전선에 고정식 확성기를 번갈아 가동했는데 이번에는 전 전선의 확성기를 한꺼번에 가동하는 겁니다. 현재 군이 가지고 있는 확성기는 고정식 24개, 이동식 16개 등 총 40개로 전해집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집중호우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심한 상황 속에도 북한이 치졸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북한군이 자행하고 있는 전선 지역에서의 긴장고조 행위는 오히려 치명적인 대가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대북 확성기 전면 방송에 대해서도 맞대응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SK그룹 회장이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회장이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세제 혜택만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내용은 김수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AI 시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반도체. 미국과 일본은 거액의 설비 투자에 보조금을 주며 시설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제 지원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을 운영하는 그룹의 총수이자 대한상공회의소 수장인 최태원 회장은 이와 관련해 공장 하나 짓는데 20조 원이 들어가 세제 혜택 형태만으로 감당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도체 전쟁을 불러온 AI 산업에 대해 데이터와 AI 전사 같은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한상의에서 AI 전략을 정리해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I는 지금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늦었다, 뭐 내가 작다, 뭐 이 문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더라도 지금 시작하면은 내가 빠르게 가면은 내가 승자입니다. 최근 SK 계열사 간 합병 결정도 AI 시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대규모의 에너지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슬아의 세 자녀와 자주 만나고 있다며 최근 아들과 만나는 사진이 공개된 것에 대해 책임감도 상당히 느끼지만 많은 분들이 무엇을 상상하고 계셨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지만 지금 인천공항은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이전보다도 많은 하루 최대 23만 명이 공항을 이용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수화물 처리와 주차 시스템 관리 등 인천공항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승민 기자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탑승 수속을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보안 검색장은 끊임없이 몰리는 인파에 쉴 틈이 없고 면세구역도 모처럼 활기를 띱니다. 해외여행 올해 처음인데 사람이 되게 많으니까 완전 여행 가는 게 실감이. 공항 지하에 있는 거대한 수화물 처리 시스템도 분주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통제구역인 이곳에는 미로처럼 얽힌 컨베이어 벨트가 롤러코스터를 연상시킵니다. 승객들이 붙인 짐은 이곳에서 초속 7m의 고속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목적지별로 최종 분류됩니다. 벨트 길이는 총 140km, 넓이는 축구장 60배에 달하고 분류가 늦어 제 시간에 실리지 못하는 짐은 100만 개당 2개에 불과합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시스템은 이미 풀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여름 휴가철에는 평소보다 약 20% 정도 늘어난 20만 개 정도의 수화물을 매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벌써 만차, 갓길까지 빈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올여름 휴가철 이용객은 코로나 이전보다 많은 하루 최대 23만 3천 명으로 예상됩니다. 주차율이 13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비행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을. 국제선 운항은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선 가운데 인천공항은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시간을 보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명이 1년에 먹는 닭고기 숫자가 무려 26마리라고 합니다. 특히 치킨은 이제 국민 배달 음식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닭고기 사랑, 정예린 기자가 직접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복날을 앞두고 마트 매대에는 개육과 다양한 닭고기 요리가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닭고기 요리를 얼마나 자주 먹을까?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먹는 것 같아요. 맛있고 다양한 요리 종류도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최소 2번 이상이요. 치킨도 많이 먹고요. 닭갈비도 접하기도 편하고요. 실제로 닭고기를 자주 즐기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해 한 명당 26마리의 닭고기를 먹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15.7kg인데요. 2003년 7.8kg에서 20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실제 닭고기는 치킨뿐만 아니라 삼계탕이나 양념 닭갈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또 비교적 부담 없는 가격에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여름엔 1년 중 닭고기 소비량이 가장 높았는데 초복이 있는 7월에만 도축 마리수가 1억 마리를 웃돌았습니다. 닭고기를 찾는 손님들이 더 많으셔서 이번 달 닭고기 매출이 지난달 대비 약 34%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유통가는 대목을 맞아 대대적인 할인에 돌입했고 기업들은 닭고기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닭 요리가 K치킨으로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의 닭고기 사랑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일을 하지도 취업 활동을 하지도 않는 이른바 백수대졸자가 올해 상반기 역대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냥 쉬고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19 때보다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보도에 최윤영 기자입니다.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대졸자가 올해 상반기 한 달 평균 40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만 2천 명 증가한 건데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늘어난 것으로 지난 199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습니다. 최근 비경제활동 인구는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학력자만 증가세입니다. 대졸자 비중은 25.1%, 4명 중 1명꼴이나 됩니다. 특히 20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대졸 이상 청년층 비경활 인구는 59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00명 늘었습니다. 이 같은 청년 고학력자 중심의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세는 고학력자는 늘어났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 대졸자 역량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학력 청년층의 공급이 늘어난 반면에요.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져서 기업이 요구하는 생산성 수준과 대졸자의 생산성 수준과의 격차가 확대된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번이라도 취업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대학 등 최종 학력을 마치고 첫 직장을 얻기까지 걸린 기간은 올 들어 1년 2개월 역대 최장 기간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올해 상반기 대형마트 매출 상위권에 돼지고기와 맥주, 한우가 올랐습니다. 특히 돼지고기 매출 규모는 맥주와 한우를 크게 넘어섰는데 삼겹살 매출이 전체 45%를 차지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외식이 줄면서 계란과 라면의 매출도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 우리나라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이 3조 6천억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8일 기준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2조 원을 넘겼는데 6월 말보다 3조 6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오르면서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2%대 주택담보대출이 중심에 서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년들의 첫 일자리가 1년 이하의 계약직인 비중이 처음 30%를 넘겼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첫 취업한 청년 376만 명 중 첫 일자리로 단기 계약직을 얻은 숫자는 118만 명에 달했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인데 통계청은 이런 청년층의 임시직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아침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머물고 있는 인천 등지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하루 동안 수도권의 많게는 80mm 이상, 강원 중북부와 충남 서해안에도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특히 중북부 지역은 오늘 밤까지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인 오늘도 날은 무덥겠습니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과 충청 이남 지역은 낮 동안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열대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6.2도 보이고 있고요. 강릉은 초열대야 기준인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강릉과 대전, 광주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수도권과 강원도는 비 소식이 잦을 텐데요. 주 후반 날씨는 태풍 개미의 진로에 따라 변동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제3호 태풍 개미는 필리핀 북동쪽 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앞으로 대만을 지나 주 후반에는 중국 상하이 남쪽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아직 진로가 유동적인 만큼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